우리는 막연하고 폭넓은 개념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가하고 예외적인 항목을 덧붙인다. 물고기를 생각해보자. 물고기라는 글자를 적기 이전에 당신은 아마도 물고기의 일반적인 생김새부터 떠올렸을 것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 물고기라는 개념을 더 자세하게 세분화한다. 우리가 얻는 이런 정보가 하나하나 묶여 하나의 알매 다발이 된다.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를 불러들인다. 이런 알매 다발을 스키마라고 한다. 라틴어 스케마타에서 비롯됨. 스키마는 단순한 대상이나 개념에서 물고기를 잡는 법 같은 행동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망라한다. 우리는 이 모든 스키마들을 서로 연관시킨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잡는 것은 물고기, 물, 그물, 바다, 보트, 배 등과 연결되며 사실상 우리는 스키마의 그물망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관련 정보에 접속할수록 우리의 스키마는 더 신선해진다. 우리는 배움의 사이클을 통하여 스키마를 짓고 시시때때로 다른 선택사항을 추가하여 변경한다. 그리하여 약간씩 다른 버전을 발전시킨다. 우리는 삶 속에서 모든 종류의 스키마를 획득하며 그것이 세상을 아는 빠르고 쉬운 방법이다. 처음부터 모든 정보의 조각을 다 처리할 필요는 없다. 단지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스키마, 일반화된 알매 다발을 유인하기만 하면 된다. 기본적인 예로 우리가 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4발 달린 다른 포유동물들과 구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스키마를 짓는지를 살펴보자. 우리는 개나 강아지를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면 발음은 점점 더 좋아진다. 그리하여 강아지라는 단어를 털이 북실북실하고 다리가 4 달린 동물과 연관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연결하기 모호한 것에는 새로운 스키마를 적용해 본다. 그래서 동물을 보면 즉각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하고 발음한다. 그것이 정말로 개에 적용이 되면 칭찬을 듣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런 연상이 강화된다. 2단계의 스키마는 겨우 몇 개의 특징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다른 털색의 개가 나타나면 개라는 것을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가진 스키마는 털이 검은색인 개라고 하자. 그때 털빛이 하얀 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스키마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털이 북실북실하고 4다리를 가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열심히 피드백을 하여 스키마를 수정한다. 강아지는 밝은 빛깔과 어두운 빛깔의 두 종류가 있어. 이런 과정이 계속되어 크기와 소리, 사는 곳에 이르기까지 개에 관한 스키마가 추가, 변경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스키마가 적용되지 않은 때가 온다. 작고 검은 빛깔을 띤 털이 북실북실하고 4다리를 가진 물체를 보고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라고 외치면 칭찬을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한다. 누군가가 그건 강아지가 아니야, 고양이야 라고 말해준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다시는 강아지라고 외치지 말아야지. 피드백을 받은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런 수정을 가한다. 고양이는 개가 아니다. 그러니 새로운 스키마를 시작해야지. 이제 당신에게는 세상을 아는 2가지 종류의 스키마가 생긴 셈이다. 스키마에 의한 배움은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많다. 스키마가 생기면 우리는 비슷한 상황이 될 때마다 그것을 떠올린다. 몇 가지 단서가 잡히면 기억을 뒤적여 관련된 스키마에 접속하고 행동할 준비를 갖춘다. 스키마에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뿐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도 포함된다. 스키마에 대한 정보 처리 속도가 떨어지면 실수하기가 쉬워진다. 처리 과정에는 해당 없음이라는 선택사항 또한 포함된다. 스키마는 자기에게 적합한 정보를 걸러내는 경향이 있다. 2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기억이 다소 다른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것 때문이다. 배우는 방식이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스키마를 가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만둘 거야 라는 기본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실패야 실패라고 외치고 나는 스키마를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은 단지 피드백을 얻기 위한 시행착오였을 뿐이라는 스키마를 가질 수도 있다. 인지 필터는 스키마가 추가, 변경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스키마를 계속 추가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스키마들을 창조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방식은 고정되고 우리는 나름의 스키마에 집착하게 된다. 평생 학습을 위해서는
배움과 관련된 스키마를 계속 유지하고 배움의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 피드백을 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스키마를 늘 신선하게 유지해야 한다. 인내의 미덕.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하지만 파리의 인내심을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당연히 아기의 인내심을 본받아야 한다. 다음의 도표는 개인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다. 이건 역시 사이클이지만 어느 쪽으로 돌아도 상관이 없다. 피드백은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행동은 우리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상은 습관에 영향을 준다. 피드백은 우리의 태도는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 도표를 기억해 두었다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상기하자. 두 손을 놓은 채로 있는 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물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뒤로 물러서야 할 때도 있다.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다칠 수도 있다. 하지만 장애물은 그만 끝내라는 신호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라는 신호이다. 생각할 시간을 갖고 스키마와 필터에 신선한 정보를 입력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열추적 미사일처럼 목표만을 향해 끈질기게 날아가야 한다. 미사일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기가 죽어 멈추는 법이 없다. 피드백을 활용하여 궤도를 수정하고 다시 또다시 추적을 계속한다. 끈기로 추적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란 인생을 전진하게 해주는 연료와 같다. 품질이 더 좋은 연료를 집어넣어야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성과가 좋아지면 이는 다시 더 좋은 정보로 연결되고 그로써 더 높은 성과를 올리게 된다. 더 질 높은 문제를 제기하고 더 질 높은 해답을 얻으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챕터 3. 당신의 가치관이 곧 당신이다. 산들바람의 고마움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더위만으로 충분하다. 온 바다가 쉬지 않고 출렁이고 파도가 해변을 철썩이면서 웃음소리를 내는 것은 모두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앤 브론테. 바람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부지런히 노를 저어라. 라틴 속담. 가치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치관이다.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다. 가치관은 숨어있는 동기이다. 뒤에 숨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지시한다. 우리는 때로 물 흐르는 대로 살겠다고 결심한다. 하지만 살다 보면 물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건 내 길이 아니라거나 막연하게 이것이 나에게는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나라는 존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다. 가치관은 대양의 조수이며 길을 안내해주는 별이다. 항해하고 노를 저으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다. 정의와 자유 같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가치관이 있다. 하지만 진리, 명예, 공평, 충성 같은 가치를 신봉하는 정도는 저마다 다르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적인 가치평가, 곧 태도이다. 태도와 가치관은 함께 힘을 합하여 우리들 인생 여정에 밀물과 썰물을 창조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도와준다.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가치관과 태도는 인지 필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세상에 대한 개인의 지도를 형성한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준비하게 한다. 잠시 시간을 갖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자. 당신이 인생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장에서는 개인적인 발전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치관과 태도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마음가짐. 마음가짐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며 마음가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두 질문에 대해 차례로 숙고해보자. 마음가짐이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보면 마음가짐이란 어떤 것에 대한 좋고 싫음 같은 감정이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음식에서 사람들과 상황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것까지 우리는 마음의 경향성을 가진다. 마음가짐을 뜻하는 영어 에티튜드의 라틴어 어원은 행동을 위한 적당한 준비 자세라는 뜻이다. 그러니 마음가짐이란 마음의 준비 상태에 있다. 운동선수들처럼 출발하기 전에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행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출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가짐이 특정한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경향일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헬스클럽에 다니고 좋은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통찰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가짐이란 일반적인 느낌과 생각, 가치관이다. 행동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다. 마음가짐이 우리를 헬스클럽에 가게 할 수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할 수 없다면 마음가짐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마음가짐의 역할. 우리의 마음가짐은 세상을 인식하도록 돕는 필터이다. 마음가짐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을 무시해도 괜찮은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심리학자인 엘리엇 카츠에 따르면 마음가짐은 다음의 4가지 기능을 한다. 1.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기능.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보면 마음가짐이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다. 마음가짐은 어떤 것에 대해 느낌이 좋은지 나쁜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기는 가치 평가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경험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마음가짐은 좋은 것은 끌어당기고 나쁜 것은 밀어내는 기능을 한다. 2. 적응하는 기능. 마음가짐은 우리의 인식과 신념이 조직화되도록 도우며 사건이나 물건, 사람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마음가짐이 없다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다. 마음가짐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일관된 뜻을 갖고 살도록 도와준다. 개인적인 경험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갖도록 도와주지만 문화적 기준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가치들을 물려받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때로는 이미 주어진 틀 안에서 성급하게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기도 한다. 우리는 삶을 구성하는 틀의 필요성을 저마다 달리 인식한다. 그래서 보다 유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분명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완고한 사람도 있다. 3. 자기 방어의 기능. 마음가짐은 우리의 자의식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자의식에 이르도록 정면으로 마주 대하기보다는 부인하고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한다. 실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불평을 일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4. 나는 나라고 주장하는 기능. 마음가짐은 자아관념과 정체성의 중심에 자리한다. 마음가짐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진술이다. 마음가짐은 우리의 가치관이 소통하는 수단이다. 이 책에 나오는 실험, 실전 문제 등은 마음가짐을 재는 도구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의 가치 시스템, 다시 말해 우리를 전진하고 후퇴하게 하는 추진력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다. 가치 시스템. 미인대에 출전하는 경연자들은 거의 대부분 나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 입술에 반들반들 립스틱을 칠하고 수영복에 하이힐을 신고 목소리를 높여 평화를 외치지 않더라도 세계 평화에 참여하는 방법은 분명 있을 것이다. 미인대에서 평화를 외치는 것은 경연에 참가한 미인들이 단지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님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서가 아닐까. 미인대회를 지켜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저마다 가치를 두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본질상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 자신이다. 마음가짐과 가치관이 행동 습관과 목표의 방향을 정한다. 가치 시스템은 마음가짐을 작동시키고 마음가짐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개인적 집단적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고 견해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척도가 되며 행위를 이끌고 계획하게 하며 여러 대안들 사이에서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보이는 척도가 된다. 사회심리학자인 밀턴 루키치는 가치와 목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주었다. 그는 가치관을 선호되는 목적 상태라고 말한다. 우리는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다. 목표라는 것이 선호되는 결과나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본질상 목표는 가치관을 실현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는 가치를 수단적 가치와 궁극적 가치 두 가지로 나눈다. 수단적 가치. 수단적 가치는 여행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단적 가치란 우리로 하여금 A에서 B에 이르도록 돕는 것들이다. 여행의 목적지라기보다 중간에 들러야 하는 기착지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야망은 수단적 가치이다. 야망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다. 야망을 갖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목적지는 성공이며 궁극적 가치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 가치.
궁극적 가치란 삶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은 물론 목표로 삼는 것들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이라는 말은 마지막 지점이자 여행의 끝을 의미한다. 평등과 자유, 성공 같은 것이 궁극적 가치의 본보기이다. 가치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이며 목표를 향해 성공의 날갯짓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가치, 협력과 충돌. 가치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가치라는 것이 저마다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가치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를 밀어낸다. 서로 상승하는 가치가 있는가 하면 서로 부딪히면서 피하려고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자유와 안전은 똑같이 중요한 가치이다. 이 두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 우리는 어느 한쪽을 더 우위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가치 시스템에는 서열이 존재한다.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높이 평가되고 존중되는 것이다. 가치 시스템에서 통찰력은 무엇이 우리를 작동시키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때로는 난파되는 일이 없도록 뒤로 물러서게 한다. 다음의 가치들 중에서 당신은 무엇을 향해 다가가고 어떤 가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지를 숙고해보자.